안녕하십니까. 남부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김태강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발달장애 영유아의 의사소통 지도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 영유아의 의사소통 지도에서는 두 가지의 목차를 가지고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발달장애 영유아의 언어적인 특성, 다시 말하면 지적장애 아이들과 자폐성 장애 아이들의 언어적 특성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발달장애 영유아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의사소통 지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 영유아의 언어적 특성에서 일단 먼저 지적장애 관련된 내용들을 먼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장애 아동들의 언어적 특성에서는요, 여러분들 그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다운 증후군을 대표로 해서 비장애 아동들과 비교한 언어 발달의 표를 하나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어 말하기 같은 경우에 비장애 아동 같은 경우에는 약 8에서 14개월 정도 또는 평균적으로 약 12개월 정도의 말하기를 시작하는데요. 다운 증후군 아이들은 평균 24개월 또는 9에서 36개월 수준 시기에 단어를 말하기 시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어 말하기의 그 표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다운 증후군 아이들의 평균과 비장애 아이들의 평균을 비교해 보면 약 1년 정도, 약 12개월 정도가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장 말하기인데요. 문장 말하기 같은 경우에서 비장애 아이들은 약 14에서 32개월 정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다운 증후군 아이들은 18에서 96개월에 해당하는 요 사이에 문장 말하기가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 아이들과 비장애 아이들의 문장 말하기에 어떤 기간을 보면요. 다운 증후군 아이들이 약 6년 정도, 6년 반 정도의 넓은 분포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비장애 아이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언어 발달상의 지체를 보일 뿐만 아니라 언어 발달 측면에서도 개인 간의 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볼 수 있는 표가 이 표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다운 증후군 아이들 대비 비장애 아이들의 단어 말하기나 문장 말하기의 그 시기를 보면 다운 증후군 아이들이 비장애 아이들에 비해서 약간 지체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언어 발달 지체라고 하는 특성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가 지적장애 아이들의 언어적 특성에서 두 번째가 조음기관의 결함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조음기관이다라고 하면 사람이 말소리를 내는 하나의 기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입술, 혀 또는 폐 또는 비음, 비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가장 그 조음에서 말을 만드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입 구강 근육을 보면 지적장애 아이들의 구강 근육이 저긴장성, 다시 말하면 텐션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특성이 구강 근육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장애 아이들이 입을 완전히 이렇게 닫는 것에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충분한 폐 활량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호흡이 깊지 못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특성들은 지적장애에서의 대부분 아이들이 갖고 있는 다운 증후군의 아이들의 어떤 증상을 말씀드리는 것들이고요.
어, 대부분의 지적장애 아이들이 이런 특성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꼭 그런 특성을 보인다라고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통계학적으로 이런 특성을 보인다라고 이해해 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면역성 그리고 호흡기 계통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잦은 기관지염 또는 폐렴을 앓기도 한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육의 저긴장과 상대적으로 좁은 구강 때문에 그리고 두껍고 크고 거친 혀 때문에 조음에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요,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어떤 혀를요, 크다, 두껍다, 뭐 거칠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표현을 제가 한번 PPT에다 옮겨서 한번 써봤습니다. 자, 지적장애 아이들의 언어적 특성, 아마 굉장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의문론적 또는 의미론적, 구문론적, 화용론적, 뭐 여러 가지의 특징들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의문론적 특성을 보면, 우리가 언어의 구조라고 하는 것에 보면 의문, 의미론, 구문론, 화용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의문론 같은 경우에는요, 자음과 모음을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에 대한 그러한 규칙들과 관련된 학문이 의문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적장애 아이들이 이런 의문론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특징을 갖게 되냐면, 첫 번째가 조음에 대한 오류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발음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오류가 많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특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오류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지적장애가 아닌 다른 어떤 의사소통 장애를 갖고 있거나 어떤 장애가 갖고 있는 아이들 보면 특정 영역에서의 뚜렷하게 그 반복되는 오류 현상이 있는데, 지적장애 아이들은 그러한 오류들이 일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음, 기역, 니은, 디귿이라고 하는 이런 자음 생략, 그리고 종성 생략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이 있으면 한글의 마지막 한 글자가 있으면 그 글자의 처음이 초성, 그 다음에 중성, 그 다음에 종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받침 글자를 우리가 종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종성의 생략이 조금 잦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두움이 먼저 발달한다 라고 하는 건데요. 어두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의 첫 번째 글자, 다시 말하면 가방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가방에서의 첫 번째 소리, 기역이죠. 이 기역과 같은 음을 우리가 어두움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어두움이 먼저 발달한다라고 하는 어떤 특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음운 발달, 이런 자음이나 모음을 어떤 소리 내거나 익히는 데 있어서의 어떤 아이들의 발달 순서나 패턴은요, 비장애 아이들, 장애가 없는 일반 아이들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문론적 특징에서의 어떤 그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면, 의문 발달상에 있어서 지적장애 아이들은 발달 순서와 패턴은 동일하지만, 그 발음을 만드는 조음이라든지 자음을 생략한다든지 어두움이 먼저 발달한다든지 뭐 이런 것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에 나와 있는 게 의미론, 그리고 구문론, 그리고 화용론적 특징입니다. 자, 의미론, 구문론, 화용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조금 익숙하지 않은 용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의미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 또는 어떤 글자에 대한 의미를 연구하는 학문이 어떤 의미론이고요. 구문론은 쉽게 말하면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용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화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의 맥락과 맞추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특징들을 보면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의미론적 특징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의미론적 특징을 보면 첫 번째, 아이들은 낱말의 의미를 고정적으로만 사용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본인들이 익혔던 단어의 의미만 그것만 존재한다라고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집에 있는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가 있는데 등받이가 없는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의자를 집에서 부모님들 또는 학교나 유치원에서 의자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의자는 등받침이 없고 동그란 것만 의자다라고 이런 생각하는, 이런 고정적인 의미를 고정적으로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동음이의어와 비유어 등에서의 이해나 산출이 굉장히 어렵다. 동음이의어, 비유어, 뭔가를 빗대어서 말하는 거, 똑같은 음에서 두 가지의 음이 있는 것들 있죠. 우리가 눈, 내리는 눈과 우리 보이는 눈, 그죠? 그리고 먹는 배, 그리고 타는 배, 우리의 배, 이 배 다 그 의미가 다 다르잖아요. 자, 이런 것들 의미가 의미를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을 가진 어휘를 습득하는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추상적인 개념을 가진 어휘 습득이 어렵다. 뭐 하늘이 높다, 뭐 바다가 깊다, 뭐 그 다음에 바닷물의 어떤 색깔을 보고 굉장히 차갑다, 춥다, 이런 어떤 개념들,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어휘 습득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행위자 중심의 언어 사용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행위자 중심의 언어 사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아이들이 그 동사보다는 명사에 좀 많이 편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알고 있는 몇 가지의 동사로 모든 행위들을 다 표현하거나 단어를 배우 제한적으로 사용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구문론적 특징인데요. 이 구문론적 특징은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말하는 데 있어서 발화의 길이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문장을 사용하고요. 짧은 문장을 주로 사용합니다. 물론 구문 발달의 문법을 이해하거나 습득하는 어떤 발달의 순서나 패턴은 비장애 아동, 일반 아동과 유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발화의 길이가 짧거나 단순한 문장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자, 활용론적 특징에서 보면 일단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향상된다라고 하는 게 어떤 특징입니다.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이 나이가 많은 아이들에 비해서 말을 듣거나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험이 굉장히 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험이 계속 누적되고 쌓이다 보면 활용론적인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화의 맥락이라든지 대화의 상황 내에서 어떻게 내가 대답해야 되는지, 어떻게 내가 말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향상되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적장애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말을 할 때요, 전보식 문장을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전보식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그 우체국에서 어르신들이 뭐 100원, 200원 주면서 전달을 할 말을 메모지에 적어 가지고 보냈던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보를 친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용어에서 나온 게 이제 전보식 문장인데요. 전보식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는 밥을 예를 들어서 우리 18시에
땡땡땡에서 만납시다 라고 하는 문장을 전보를 쳐야 되는데 문장이 너무 길면 길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간단하게 우리 18시 어디서 만나 이런 식으로 조사를 좀 제외하고 핵심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 중심으로만 단어를 적어가지고 우체국에서 정보를 취급을 그랬었는데요. 이런 식의 문장을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 6시에 어디서 만나, 우리 저녁 먹어, 우리 집에 가, 뭐 이런 식으로 나 많이 졸려, 나 배가 불러,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짧은 형식의 조사를 제외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 중심의 문장을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게 전보식 문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쥐가 고양이한테 먹혔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의 문장에서 지적장애 아이들은 쥐, 고양이, 먹혔다라고 하는 의미의 먹다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먹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먹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쥐가 고양이에게 먹혔어 라고 하는 문장을 쥐가 고양이를 먹었어 라고 하는 문장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지적장애의 아이들의 어떤 언어적 특성을 봤고요. 이번에는 자폐성 장애 아이들의 언어적 특성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비구어적 의사소통입니다. 비구어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말하지 않는 어떤 몸짓 또는 제스처 또는 표정 뭐 이런 것들로 하는 의사소통 우리가 비구어적 의사소통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자폐를 가진 아이들은요, 비구어적인 수단인 몸짓, 이렇게 몸짓 그리고 자세 그리고 표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언어 수단으로 사용한 능력의 결함을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화면을 보시면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흥미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동은 합니다. 막 이렇게 가리키는 행동을 해요. 네. 저거 주세요라고 말은 하진 않지만 이렇게 가리키긴 하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보게 하려고 동작을 하는 게 아니다. 동작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냥 나 저거에 관심 있어라고 하는 이런 가르치는 행동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내가 하는 행동을 보게 하려고 동작을 하는 경향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의사표현을 위해서 어떤 소리나 몸짓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배가 고파요. 물 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는 굉장히 몸짓, 표정, 그다음에 목소리를 크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몸짓으로 배가 고파요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어떤 특성상 보면 어떤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몸짓 또는 소리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대방 말을 하는 사람은 화자가 되겠죠. 그럼 말을 듣는 사람은 청자,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나한테 보이는 준 언어적 요소, 다시 말해 준 언어적 요소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한테 말을 하기 위해서 억양 또는 목소리의 강세, 그다음에 말의 빠르기, 속도 이런 것들과 비언어적 요소인 몸짓 그리고 어떠한 자세, 어떤 표정 이런 것들을 해석하거나 또는 자신이 그것을 사용하는데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비구어적 의사소통의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폐성 장애 아이들의 비구어적 의사소통 부분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본인이 흥미있어 하는 것들에 있어서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는 행동을 하나,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저거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하려고 하는 동작은 하지 않는다, 하지 않으려고 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의사 표현에 있어서 소리나 몸짓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다음에 세 번째, 대화를 하는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보여주는 어떤 준 언어적 요소, 다시 말하면 억양이라든지 강세라든지 속도, 말의 속도 이런 것들과 두 번째 비언어적 요소를 해석. 비언어적 요소는 몸짓 그리고 자세, 표정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표정을 해석하거나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표정을 해석하거나 또는 내가 그러한 기술들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폐를 가진 아이들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비구어적인 수단을 상호관계 속에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결함을 좀 보인다 그랬는데요. 그러한 원인이요, 의사소통의 어떤 교환, 다시 말하면 의사소통은 말하는 사람과 청자가 듣는 사람, 이 둘 간의 메시지를 교환하는 그러한 과정인데, 그러한 교환적인 개념,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획득한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비구어적 수단을 상호관계 속에서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느낀다, 어렵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자신의 불만이나 불쾌함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설명하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의사소통의 파트너로 인식하는데 문제를 보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게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비구어적 의사소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폐성 장애 아이들의 구어적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구어적 의사소통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비구어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을 하지 않는 이런 형태였고요. 비구어적은 말로써 소리를 내서 뭔가 의사소통하는 것을 우리가 의미를 합니다. 자폐성 장애 아이들은 일단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구어적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언어 발달 지체를 동반합니다. 언어 발달 지체다, 언어가 발달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전형적인 어떤 발달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약간의 지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옹알이 단계에서부터 말소리에 대한 어떤 자세 자체가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리 모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요, 우리가 지적 장애에서 아까 의미론, 화용론, 구문론 이렇게 알아봤었잖아요. 그러한 그 언어의 구조, 언어의 특성을 한번 보면요, 첫 번째 나와 있는 의미론적 특성을 보겠습니다. 자, 의미론적 특성에서 보면 어휘의 의미가 매우 제한적인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과잉 축소나 과잉 확대를 하는 현상이 많다. 그리고 추상적인 단어 습득이 어렵다. 자, 격언과 속담 등의 이해가 어렵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론적 측면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특성들과 약간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잉 축소하고 과잉 확대한다. 자, 과잉 축소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본인의 의미보다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의자라고 하는 개념을 본인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그래서 동그라미 이렇게 있고 의자판이 있고 밑에 다리가 4개 있는 걸로만 이게 의자야. 옆에서 보여지는 어떤 손잡이가, 팔걸이가 있고 등받이가 있고 바퀴가 달려있는 모양새의 의자는 의자가 아니고
이것만 의자라고 보는 게 과잉 축소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과잉 확대는 그 반대가 되면 되겠죠. 예, 그래서 과잉 확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과잉 일반화라고도 보이기도 하는데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콜라에서 나오는 기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포라고 배웠다고 하면 어항에서 보이는 이런 뽀글뽀글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이것도 기포야 라고 한다든지 뭐 이러한 현상이 잦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문론적 측면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전보식 문장을 사용한다. 그리고 기능어의 사용이 어렵다. 문장의 시제 사용이 어렵다. 그리고 문장이 단순하고 짧고 문법적인 오류가 많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전보식 문장. 아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조사를 제외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 중심의 형태의 문장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기능어의 사용이 어렵다. 우리가 기능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면 조사, 얻는 이가, 을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책상, 뭐뭇의 것, 뭐 이렇게 하면 중간에 뭐뭇의라고 하는 게 기능어라고 하는 것들인데 뭐 이런 거 사용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시제 사용, 과거, 현재, 미래 이러한 시제 사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아까 지적정에 마찬가지로 문장이 단순하고 짧고 문법적인 오류가 많다라고 하는 게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구문론적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활용론적 측면과 준언어적 측면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용론적인 측면이다. 대화 상황, 어떠한 맥락 내에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하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존칭 사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 인칭 대명사, 나, 너, 그, 그녀, 뭐 그의 것, 친구의 것 이런 것들 있죠. 친구 이런 인칭 대명사의 사용이 어렵다라고 하는 게 특징. 그다음에 상대방의 생각이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이 슬픈지 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전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대화에서 말을 주고받는 거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너 어제 뭐 했어? 라고 하면 어제 엄마랑 밥 먹었어요 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질문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어떤 수동적인 대화 태도를 보인다. 직접적으로 물어봐야지만이 대화가 그나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수동적인 대화 태도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대화 주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어렵다. 자,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 관련해 가지고 오늘 날씨 굉장히 더워. 너 어땠어?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주제를 계속 이어가서 더우니까 뭐 차가운 데서 앉아 있고 싶고 뭐 에어컨 바람도 쐬고 싶고 선풍기도 우리가 틀어야 되고 차가운 물도 마시고 싶고 이렇게 더운 것과 관련된 어떤 대화 주제를 연결해 가면 좋은데 그러한 주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대화를 자발적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말을 시키지 않으면, 누군가가 물어보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친구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가가지 않으면 그 친구는 자발적 스스로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 이제 물론 이제 뭐 영화나 어떤 다큐멘터리나 이런 주변의 사례들 보면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충분하게 연습도 되고 많은 경험이 쌓여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측면인 준언어적 측면을 보겠습니다. 자, 준언어적 측면에서는요, 억양이 단조롭다. 자, 우리가 억양이 단조롭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지금 전달하는 이 과정에서 보여지는 억양이 단조롭다라고 이렇게 제가 방금 전에 읽은 것처럼 하나의 톤으로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톤, 조금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억양은 약간 상승된 톤으로 말을 하게 되죠. 그리고 평서문과 의문문의 억양의 차이가 거의 없다. 평서문, 나는 뭐뭐 했습니다. 밥 먹었니?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나는 뭐뭐 했습니다. 밥 먹었니? 이런 식으로 억양의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듬이나 강세도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럼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잠깐 쉬었다가 말하는 거 있죠. 제가 오늘은 발달장애 영유아의 언어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발달장애 영유아의 잠깐 쉼을 가졌다가 언어적 특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말을 하는 과정에서 쉼이 문맥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말을 하다가 숨이 차거나 쉬고 싶을 때 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말을 전달할 때 좀 더 명확하고 뚜렷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말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잠깐 쉬었다가 말을 연결해서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약간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구어적 의사소통의 어떤 특征 중에서 한묵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한묵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말이라든지 언어를 산출하고자 필요한 어떤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조음기관 뭐 등등등 이런 기관들이 다 기능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말을 하지 않는 말을 하지 않는 의사소통의 어떤 하나의 장애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한묵증은요,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이 되는데, 하나는 완전 한묵증,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적 한묵증이라고 합니다. 완전 한묵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소에서든 가정이거나 가정 외적인 바뀌거나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도 전혀 말을 하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완전 한묵증이라고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웃음소리라든지 어떤 그 울음소리까지도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선택적 한묵증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어떤 특정 집단에 가거나 어떤 특정 장소에 있거나 이런 경우에서 말을 하지 않는 경우를 선택적 한묵증이라고 합니다. 특히 아이들이 집에서 말을 잘 하는데 유치원 또는 학교, 뭐 어린이집 이런 곳에서 말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그 학교라든지 유치원 잘 갔는데도 불구하고 갔어도 다른 선생님들하고는 엄마하고는 말을 하지만 친구들하고 모여있는 그런 집단, 어떤 놀이하는 그 과정에서는 말을 하지 않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선택적 한묵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반향어입니다. 자, 반향어는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일단 반향어는 어떠한 의미도 담고 있지 않은 말로써 상대방의 말을 따라하거나 반복하거나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상에 보시면 자신의 뜻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상대방의 말만 반복하는 것으로서 의사소통의 의미가 없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와 라고 했습니다. 누구야 이쪽으로 와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리 와 이렇게 하는 형태, 또는 너 그렇게 따라하지 마
라고 했는데 하지마, 하지마, 따라하지마 라고 하는 형태, 이런 형태가 우리가 반향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반향어도요, 두 가지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즉각 반향어, 방금 전에 들은 말을 끝부분을 주로 따라하는 즉각 반향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지연 반향어입니다. 지연 반향어는 집이나 어떤 TV에서나 반복적으로 계속 들어왔던 이런 것들을, 과거에 들었던 말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지연 반향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 영화 중에 마라톤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영화 배우, 어떤 남자 영화 분이, 제가 이름 기억 안 납니다. 남자 영화 배우가 다른 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우리가 즉각 반향어라고 하는 거고요. 지연 반향어는 그 사람이, 주인공 제목이 초원이었네요. 초원이가 얼룩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동물의 사자 왕국,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 영상에서 계속 얼룩말에 대한 그것을 설명을 듣고 나중에 어떤 장소이든 초원이는 얼룩말을 좋아해, 얼룩말은 몇 킬로를 달리고 있고 몇 무게 몇 킬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형태가 하나의 지연 반향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반향어의 기능은요, 사실 언어 발달을 좀 저해한다라고 하는 어떤 관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폐성 장애 아이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 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뭐가 정답인지는 어렵지만 반향어가 아이가 선호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담고 있기도 하고요. 또는 그렇지 않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정상적인 언어 발달을 조회한다라고 하는 어떤 관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세 번째, 음성 상동 행동입니다. 이러한 음성 상동 행동은요, 자칫하면 우리가 틱장애, 음성 틱과도 약간 비슷하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아이들이 혀를 굴리거나 의미가 없는 소리를 반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혀를 굴리는 소리, 또는 의미가 없는 소리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어떤 사람이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반향어입니다. 근데 의미 없이 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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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의미가 없는 소리를 반복하는 형태를 우리가 음성 상동 행동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몸을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막 흔드는 거, 그리고 눈앞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막 쏘는 거, 손가락 꼬는 거, 그리고 팔을 막 이렇게 흔드는 행동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우리가 자폐성 장애 아이들의 어떤 구어적 의사소통 관련해 가지고 특징으로 우리가 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행동들은 자기 자극 행동이라고도 우리가 보여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러한 자기 자극 행동은 다른 발달장애 아동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자극 행동들이요, 다른 사람과의 어떤 상호작용 한다든지, 아니면 학습하는 데 있어 수행, 또는 새로운 적용 행동을 학습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집중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게 한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자폐성 장애 아이들의 구어적 의사소통의 특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발달장애 영유아의 언어적 특성에서 지적장애 아이들, 그리고 자폐성 장애 아이들의 언어적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발달장애 아이들의 어떤 의사소통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들의 의사소통 특성을 먼저 이해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들이고요. 이러한 특성들을 토대로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그렇다면 발달장애 아이들에게 언어 또는 의사소통을 지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발달장애 영유아의 의사소통 지도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의사소통 지도의 기본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기본 원칙 굉장히 중요하겠죠.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 특히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에 있어서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한 원칙, 기본 원칙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리고 짧은 단어로 요약해서 전달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적장애든 자폐성 장애든, 일단 발달장애라고 제가 칭하겠습니다. 자,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의사소통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일단 명확하고 구체적인 어떤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긴 문장보다는 짧은 문장으로 요약해서 전달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누구야 어디 가서 뭐 가지고 이리 오너라 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씩 끊어서 누구야 예를 들어서 장난감 가져와라 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블럭을 가져와라 라고 할 수 있는데, 누구야 이 블럭 가져올래 라고 하는 것보다 누구야 어디에 있는 블럭을 가지고 오렴, 또는 빨간색 블럭을 가지고 오렴 라고 하는, 또는 뭐 네모난 크기의 어떤 통을, 파란색의 네모난 크기의 통을 가지고 오렴 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이고 명확한 시각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 라고 하는 것과, 짧은 단어로, 짧은 문장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로 행동과 함께 보여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적장애 아이들 또는 자폐성 장애 아이들 의사소통 지도 방법 중에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어려운 어휘보다 일단 아이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러한 자주 사용되는 어휘들로 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양치하러 가자, 또는 밥 먹자, 또는 하는 것들, 그냥 말로만 밥 먹자라고 하는 것보다 누구야 밥 먹자, 자리에 앉아 라고 하는 형태가 좀 아무래도 이해하기가 좀 더 쉽겠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 언어 자극이나 그 밖에 불필요한 청각적 자극을 최소화해라. 이 말은 뭐냐면 아이한테 뭔가를 지시하거나 전달하거나 표현을 하려고 할 때 딱 필요한 것만 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뭐 쳐다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이한테 이것은 이렇게 해. 누구야 어디에 있는 이거 가져와 라고 하는 이런 행동, 이런 언어적인 어떤 지시를 하거나 전달을 할 때 불필요한 것을 다 제외하고 그 아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행동, 반드시 필요한 지시, 해야 되는 어떤 의미의 어떤 단어들을 중심으로만 우리가 의사소통 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시각적, 촉각적 자극을 함께 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시면 개념 형성이 굉장히 어려워서 계속해서 반복해주는 과잉 연습. 한 번 시키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네 번 과잉 연습이 필요하다. 단 여기서 중요한 건 아이가 정확하게 발음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아니지 그 발음 아니야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의사소통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아이한테 흥미를 잃게 하거나 따분함을 줘서 의사소통을 익히는데 방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발음을 잘 하지 못하더라도 그래 그렇지
잘한다. 다시 한번 해볼까? 아주 잘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피드백 주면서 과잉 연습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오늘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계속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과잉 학습을 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언어 중재는 자연스러운 환경 내에서 그리고 상황적 맥락에 의존한 어떤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을 이용해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인들도 어떤 영어를 배우거나 다른 어떤 외국어를 배울 때 우리와 밀접하게 우리가 가장 잘 사용할 법한 상황들 내에서 배우는 게 가장 쉽게 잘 익혀지고 머릿속에 잘 들어오죠.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스러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이 일과 생활, 다시 말하면 집에서 또는 집에서 밥 먹을 때 또는 화장실에서의 양치할 때 또는 샤워할 때 잠자기 전에 또는 유치원, 학교 등등의 아이들이 생활을 하는 자연스러운 환경 내에서 실시하되 매일매일 일상생활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동일한 것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자주 접하는 어휘들 거기서 자연스럽게 녹여내서 아이들에게 지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 아이가 집에 있다라고 한다면 집에서 밥 먹을 때 우리가 지도할 수 있겠죠. 네, 이것은 숟가락. 자, 밥 먹자. 밥 먹으면서 누구야? 이건 뭐야? 이거 숟가락. 그래, 숟가락이야 하면서 밥 먹을 수 있겠죠. 물론 아이가 숟가락이라는 단어를 잘 모르더라도 발음하지 못하더라도 계속 노출시켜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기본 원칙을 보시면요. 우리가 발달장애 아이들을 보면 주의 집중, 뭔가에 집중해서 딱 문제를 해결하거나 뭔가를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짧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는 자폐성 장애 아이들은 계속 그것만 또 보기도 하죠. 고집스럽게도 계속 자기가 갖고 놀고 있는 자기가 흥미있어 하는 것만 가지고 다른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이것만 보려고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강화 활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주의식이 짧은 아이들은 우리 아이가 어떤 것들을 더 좋아하는지 그리고 아이한테 어떻게 하면 지금 주의 산만한데 집중할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해 주셔야 되고 또는 자폐성 장애 아이 같은 경우에 그런 특징을 보이지 않고 뭔가 하나에 굉장히 몰입해 있다고 한다면 그 몰입되어 있는 상황 내에서 내가 어떤 단어를 가르치면 좋을까 또는 이 몰입된 상황 말고 다른 상황으로 내가 바꿔 가지고 아이에게 어떻게 동기유발을 줘서 어떤 강화물로 아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를 확인을 해서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의문론적 영역. 이왕이면 무의미한 어떤 단어, 어떤 소리보다는 의미 있는 단어. 예를 들어서 가나, 다라, 마바사 이렇게 무의미한 것들보다는 가방, 사자, 뭐 과자, 밥, 뭐 물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의미론적 영역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물을 보여주고 행위 동작과 함께 설명해라. 자, 이것은 연필이야. 연필 이렇게 글씨 쓰는 것을 우리는 연필이라고 해. 또는 뭐 이것은 크레파스야. 크레파스 집어가지고 이것은 크레파스야. 크레파스는 색깔을 칠하거나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크레파스라고 해. 라고 알려주는 형태의 지도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자, 구문론적인 영역에서는 구문이 사용되는 다양한 상황에서 다시 말하면 문법이 사용되는 다양한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상황들이 다 그렇겠죠. 그러한 상황에서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엄마한테 예를 들어서 엄마 밥 줘 라고 하는 게 엄마 밥 주세요. 배고파요 라고 하는 것들을
그 부모하고 아이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그 상황 내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자, 그리고 구문을 사용하는, 문장을 사용하는 어떤 상황을 직접 경험해 보면서 억양, 강세를 익혀보는 거죠. 엄마 배고파요. 밥 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누가, 부모가 모델링을 먼저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네. 배고파요 라고 해야지, 엄마 밥 주세요 라고 해야지 라고 하는 식으로 명확하게 그리고 짤막하게 모델링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에게 함께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기회를 제공해라. 똑같은 밥 먹는 게 사실 집에서도 먹지만 유치원 또는 학교에서도 먹고 밖에 나가 식당에서도 먹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배웠던 것들, 집에서 해봤던 것들 밖에 나가서도 한번 해보게 하고요. 밖에서 해봤던 것들 집에 와서 해보게 하고요. 그리고 뭐 유치원에서 배웠다, 또 학교에서 배웠다라고 하는 것들 물어봐서,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집에서 해보게 하고, 또는 뭐 지역사회에서 해보게 하고,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의 의사소통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고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발달장애 영유아의 의사소통 지도 관련해서요, 두 번째 의사소통 지원 전략을 지금부터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첫 번째, 신체 접촉을 통한 의사소통 지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접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발달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 어떤 뭐 아이들이 굉장히 다 그 장애의 정도도 다르고 어떤 수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감각에 대한 반응이 어떤 친구는 빠를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는 느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감각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느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조금 반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고, 신체 접촉을 할 때 반드시 구어적 자극, 누가 보호자 또는 말을 잘하는 의사와 또 상대자가 구어적 자극을 함께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 뚝 하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장난감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아이한테 신체 접촉을 통해서 의사소통 지원을 해주는 거죠.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 자, 아이가 장난감을 놓쳤습니다. 그럼 아이가 바로 집으면 좋겠죠. 근데 집지 않고 관심도 없어 라고 하면, 자, 엄마 입장에서 이렇게 되겠죠. 저런, 시간을 좀 두고, 누구야, 장난감 어딨어? 어디 갔지? 그리고는 아이의 손을 잡고 손으로 장난감 저기 있네. 시간을 좀 주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장난감하고 엄마를 쳐다보고 왔다 갔다 쳐다볼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장난감을 대상으로 해서 손을 뻗으면서 어떤 대답을 하거나 어떤 표현을 하겠죠. 그게 네 또는 내 장난감 또는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라고 한다면 보통 라고 이렇게 말을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발화를 조금씩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영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신체 접촉을 한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영아들 보면 어렸을 때부터 엄마 품에서 주로 많은 교감을 나누죠. 그래서 신체 접촉을 통해서, 물론 아이를 안고 뽀뽀도 하고 목욕도 시키고 기저귀 갈 때 계속 신체 접촉을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아이하고 부모하고 이렇게 애정이 쌓이고 애착이 생기죠. 그래서 이러한 신체 접촉이 하나의 아이들한테 의사소통하는 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주로 그래서 우리가 발달장애 아이들한테 신체 접촉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지원할 때는 굉장히 아이들이 그 감각에 대해서 느리고 반응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고 반복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체 접촉을 할 때 그냥 여기 있어, 이게 자, 이거 주워 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인형 어딨지?
같이 가르쳐 놓고 같이 죽게 하거나 아이가 죽게 하거나 같이 죽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구호적 자극도 함께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 말씀을 드렸습니다.